북한이 전 세계에 자랑하던 우승팀 선수가 있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평양역에는 수천 명이 그녀를 환영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을 때 그녀가 본 것은 충격이었어요. 세계 우승팀 선수의 부모님은 밥 한 끼를 제때 못 먹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녀는 죽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었어요. 지금부터 그 결단의 순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이런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북한의 해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산은 북한의 가장 가난한 국경 지역입니다. 중국과 마주보는 두만강 너머로 세상이 있다는 걸 어린 마음에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시절 우리 집은 정말 먹을 게 부족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장마당에 나가서 팔아먹을 물건을 주워오셨습니다. 아버지는 당에서 시키는 일을 하셨지만 월급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요. 쌀은 꿈도 못 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축구가 있었거든요. 학교 운동장은 제게 천국이었어요. 울퉁불퉁한 흙으로 된 그 운동장에서 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을 차며 놀았어요. 축구공은 낡고 해졌지만 그 공이 제 발 아래서 굴러갈 때마다 저는 이 가난한 나라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그런 제 모습을 보실 때 유일하게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딸, 저 공처럼 높이 날아가거라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모릅니다.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이상하다는 걸,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말입니다. 저는 그저 공을 찰 줄 아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평범한 학교 운동장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제게 축구 관계자들이 다가왔어요. 그들은 저를 유심히 지켜본 다음 넌 평양 학교에 올 수 있다고 했어요. 평양이라는 말만 들어도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평양은 북한에서 가장 부유한 곳, 수령님이 계신 곳, 우리 모두가 경외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제가? 축구 때문에? 부모님께 그 소식을 전했을 때 어머니는 우신 것 같았습니다. 기뻐서 우신 건지 슬퍼서 우신 건지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 둘 다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저를 멀리서 보시는 눈빛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저는 해산의 흙먼지 운동장을 떠나 평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모든 것을 바꾼 날이었습니다. 평양행 열차를 타던 날 제 마음속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해산의 산들과 강들을 보면서 저는 몇 번이나 뒤돌아보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역 앞까지만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볼에 입을 맞추셨고 아버지는 제 등을 툭툭 쓰다듬으셨어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아마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할지 몰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몸 잘 살피거라. 넌 우리의 희망이다.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모릅니다. 평양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은 제가 이전까지 살아온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해산은 흙먼지와 배고픔의 냄새가 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양은 달랐어요. 건물들이 높고 거리가 깨끗했으며 무엇보다 사람들도 달라 보였습니다. 축구학교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축구학교의 기숙사는 제게 궁전 같았습니다. 침대, 밥, 그리고 매일매일 공급되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 이 모든 것이 저에게는 극도로 사치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해산에서는 한 끼를 해결하기도 힘들었는데 여기서는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내가 국가대표 선수가 되면 부모님도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숙사에 묵으면서 저는 엘리트 선수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에서 강조하는 국가를 위한 삶, 수령님을 위한 삶이 뭔지 배웠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상 교육을 받았습니다. 수령님을 향한 충성, 조국을 위한 헌신, 이런 것들을 입으로 외치고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세뇌 교육을 받았고 저는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선배들과의 관계도 새로웠습니다. 해산에는 제 나이대의 친구들이 많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같은 꿈을 가진 소녀들이 함께였습니다. 밤마다 기숙사에서 우리는 속닥거렸어요.
외국은 어떨까? 북한은 최고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운이 좋은 거야. 선수 생활을 하잖아. 그 당시만 해도 저는 그런 말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호기심이었어요. 우리가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어디서인가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훈련은 힘들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매일 공과 함께하고 평양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자부심을 가졌어요. 지역 대표팀에 들어가고 전국 대회에 나가고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감독님은 저를 칭찬하셨고 당 관계자들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평양은 틀린 것 같았습니다. 거짓과 불공평함이 많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체제의 일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17살 때 저는 북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일원으로 유럽 국제축구대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제 나라를 위해 뛰었어요. 필드에 나갔을 때 제 가슴 속에는 국가의 영광, 수령님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부모님 얼굴이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승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 북한이 우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평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 평양역은 노동당 관계자들, 주민들로 가득했어요. 꽃다발, 선물, 축하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지도자님을 대신하는 당 고위 인사분이 직접 우리 팀을 축하하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눈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해산의 부모님께도 이 소식이 들어가겠지. 저는 그렇게 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평양에서의 축하는 며칠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상으로 저는 해산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기숙사에서의 일상을 벗어나 처음으로 부모님 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해산으로 내려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보여드릴 게 있었거든요. 우승팀 선수라는 신분, 평양에서 축사를 받은 저 부모님의 딸이 이루어낸 성공. 하지만 해산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 앞에 서 계신 부모님을 찾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어머니는 예전보다 더 초라해 보이셨습니다. 검게 타신 얼굴, 더 많아진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굶주린 사람, 그 특유의 초라한 자태였습니다. 아버지는 더 심했습니다. 내가 떠난 지 3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버지는 마치 10년을 산 것 같았어요. 등은 굽어 있었고 눈빛이 흐려 있었으며 손은 흙처럼 거칠었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아버지의 그 목소리를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쉬어있는 그 목소리, 기쁨과 슬픔이 섞여 있는 그 음성. 집으로 가는 길에서 저는 정신없이 부모님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대회 우승, 평양에서의 축하, 당 관계자들의 칭찬.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건 제가 본 어떤 웃음과도 달랐습니다. 눈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웃음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평양에서는 세계 우승 선수에게 특별한 배급을 했어요. 육포, 계란, 그리고 쌀. 하지만 여기 해산에서는 여전히 옥수수 죽이 전부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위해 그 귀한 재료들로 밥을 지으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옥수수 죽만 드셨습니다. 우리는 충분하니까 넌 많이 먹어라. 넌 공을 차야 하잖니.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세계 우승을 했는데 왜 부모님은 밥도 제대로 못 드시지?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 어머니는 계속 저를 보셨어요. 마치 제가 다시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눈으로. 아버지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제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저는 부모님 방에서 자면서 어머니의 콧골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건 편안한 수면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지쳐 있어서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피곤함에 빠진 그런 소리였어요. 해산에서의 며칠은 제가 평양에서 얻었던 모든 자부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대표 선수가 되어서 부모님이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 생각이 제 가슴을 계속 짓눌렀습니다. 돌아갈 날이 되었을 때 부모님의 배웅이 얼마나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는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제 등을 쓰다듬는 손이 자꾸만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나라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이뤄낸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을.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절망의 눈물로. 평양으로 돌아간 후 저는 다시는 예전의 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와도 제 마음은 해산에 남아 있었어요. 부모님의 굶주린 얼굴, 아버지의 흔들리는 손, 어머니의 눈물이 모든 것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훈련장에 나가도 집중이 안 됐어요. 공이 제 발 앞에서 굴러갈 때마다 저는 다른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상일까? 당시 저는 18살이었습니다. 우승선수로서의 자부심은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19살이 되던 해 제 인생은 또다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기숙사의 한 선배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너 한국 드라마 봤어? 당시 한국 드라마를 본다는 것은 반역과 같았습니다. 적국의 문화를 접한다는 이유로 사형당할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저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선배의 눈빛이 제 눈과 맞았을 때 저는 어떤 용기를 냈어요. 아마 그건 제 마음 어딘가에 이미 반란심이 자라나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조용히만 하면 돼. 밤이 깊어진 기숙사의 한 구석. 선배들이 몰래 숨겨둔 작은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화면에 떠오른 것은 제가 본 적 없는 세상이었어요. 겨울연가. 그 드라마는 제 눈을 멈출 수 없게 했습니다. 눈이 내리는 풍경, 젊은 남녀가 자유롭게 대화하고 울고 웃는 모습들. 특히 여자 주인공의 자유로운 모습,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자신의 꿈을 찾는 그 모습이 저의 심장을 철렁 내려앉혔어요. 이게 진짜일까? 그 이후로 우리는 계속 드라마를 봤습니다. 대장금은 어떻게 여성이 주인공으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본 이태원 클라스는 한국의 현대도시, 자유로운 거리,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밤마다 우리는 그 작은 화면을 보면서 울곤 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배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던 체제는 사실은 세상을 가둬버린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건 우리는 그 감옥 안에서 자유롭다고 믿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사상 교육 시간에 선생님들은 자본주의 나라는 악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 속 한국은 악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웃었고 꿈을 꿨고 사랑했습니다. 당과 수령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만약 이게 전부 진짜라면? 이 생각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밤 훈련을 하고 사상 교육을 받고 국가를 위해 축구를 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저 먼 드라마 속 세상에 가 있었어요. 가장 위험한 것은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뭔가 깨달아버린 거였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걸. 당시 저는 부모님을 생각했습니다. 해산에서 배고픔에 시달리는 부모님.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언젠가 이 체제를 벗어나겠다는 걸. 비록 아직은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경계를 넘고 있었습니다. 드라마 속 그 자유로운 여인들처럼 저도 하루하루를 위해 자신의 선택을 위해 살고 싶었어요. 부모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 꿈이 제 가슴에 불을 켜주었습니다. 20살 생일을 코앞에 두고 있던 그 시점에 저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살기 위해 죽을 결심을 한 거예요. 기숙사에서의 매일은 지옥이었습니다. 낮에는 국가를 위해 축구를 하고 밤에는 드라마를 보며 자유를 꿈꿨어요. 하지만 꿈이 커질수록 현실은 더욱 짓눌렀습니다. 한국 드라마 속 여인들은 자신의 삶을 선택했지만 저는 매 순간 감시받고 있었거든요. 벽에 귀를 기울이면 항상 누군가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견딜 수 없는 건 부모님이었습니다. 해산에서의 마지막 그 순간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느꼈을 때부터 저는 매일 같은 생각만 했어요. 부모님이 오늘 뭘 드셨을까? 밥을 드셨을까? 밤마다 저는 몰래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입을 다물고 우는 거예요. 적발되면 안 되니까요. 당신들도 아시다시피 부모님과의 인연은 다른 모든 것을 능가합니다. 돈도 영광도 성공도 제 마음을 그만큼 움직일 수 없었어요. 배고파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고생하시는 부모님의 그림자, 이것만 생각하면 저는 하루도 못 견뎠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리고 부모님도 살려야 한다. 드라마 속 여인들처럼 저도 한 번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 결심을 한 날 저는 해산에 내려가기로 했어요. 국가대표 선수라는 신분을 마지막으로 이용하는 거였습니다. 기숙사 당국은 저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해산에 내려갔을 때 부모님의 모습에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초라해져 계셨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우셨습니다. 우리 딸 언제 또 올 거니? 그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다시는 이곳을 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 없었어요. 말했다간 반대하실 게 분명했으니까요. 어머니는 애지중지하던 딸이 죽을 위험을 무릅쓰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곁에서 마지막을 준비했어요. 어머니와 함께 강가를 산책했습니다. 두만강이 보이는 그곳에서요. 우리 딸 왜 자꾸 저쪽을 봐? 라고 어머니가 물으셨을 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침대에 누워 밤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말씀이 적으셨지만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 딸 고생했다. 그 말씀에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을 쓰다듬으셨어요. 마지막 밤 저는 부모님의 얼굴을 계속 봤습니다. 눈에 담으려고. 이 얼굴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공포와 함께. 그렇게 결국 그날이 왔습니다. 한겨울의 해산은 극도로 추웠어요. 영하 20도를 넘는 그런 추위였습니다. 두만강은 완전히 얼어 있었습니다. 두터운 얼음이 강 전체를 덮고 있었고 그 위를 사람이 걸을 수 있었어요. 밤 11시쯤 저는 부모님이 주무시는 틈을 타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둘 다였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인사였습니다.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봤어요. 어머니는 평온한 얼굴로 주무시고 계셨고 아버지는 제 쪽으로 몸을 향하고 있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곁에 있으려고. 나갈 때 제 가슴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고향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요. 마치 귀신처럼 걸었습니다. 고향 음식의 냄새, 친한 이웃의 목소리, 어린 시절 놀던 운동장 모든 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처럼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두만강가에 도착했을 때 제 발은 얼음 위를 디디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은 중국이었어요. 자유의 땅이 아니었지만 최소한 북한은 아니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저는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은 생각보다 단단했어요. 발 아래에서 우두둑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한 발 또 한 발. 제 심장은 귀가 터질 듯 뛰고 있었어요. 뒤돌아가면 부모님이 계신다. 앞으로 나가면 자유가 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타고 다니며 제 발을 멈춰 세웠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말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국경 경비대원의 소리일까봐 저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외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계속 가야 했습니다. 부모님이 배고파하고 있어. 부모님이 고생하고 있어. 너는 살아야 해. 저는 이 생각만 가슴에 안고 걸었습니다. 얼음강 위를, 죽음의 위를, 극도의 공포 속을. 제 발이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진짜로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강가에서 아무도 못 들을 거라고 생각하며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 떠나온 조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 그리고 살아남으려는 본능이 뒤섞여 저는 그 극도의 추위 속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살아서 다시 올게요, 꼭. 그렇게 저는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직후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저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 깨달았어요. 두만강은 아직도 얼어 있었고 그 위에서 저는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달빛만 밝혔어요.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중국이야. 걸어야 해. 더 멀리 가야 해.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너무 추웠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발가락의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얇은 운동화, 얇은 겨울옷. 모든 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는 강을 더 건너기로 했습니다. 더 깊숙이 중국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얼음 위를 걷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랐습니다.
매 발걸음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우두둑, 우두둑. 그 소리는 마치 제 가슴이 깨어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대략 100m 정도 더 들어갔을까요? 갑자기 세상이 기울어졌어요. 강 위의 얼음이 갑자기 내 몸 아래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보다 제 비명이 먼저 나왔어요. 아, 저는 빙수처럼 부서진 얼음 조각들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극도의 찬물이 제 몸을 감싸 안았어요. 그 순간 제 뇌는 무작정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물은 내 목을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극도의 추위와 충격으로 제 몸은 경직되고 있었어요. 팔이 더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도 마치 얼음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그 생각이 제 머리를 스쳤을 때 뭔가가 제 팔을 움켜쥐었어요. 이 아이. 누군가가 저를 물에서 끌어올렸습니다. 조선족 남자였어요. 나이는 대략 30대 정도 보였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겨울옷을 벗어주었어요. 왜 혼자 왔어? 이 미친 아이. 이 추위에 혼자 강을 건너다니.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났지만 눈은 염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탈출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덜덜 떨렸어요. 물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님을 생각해서인지 그 조선족 남자는 쟤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조그만한 오두막으로요. 거기서 그는 저에게 따뜻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손도 비비고 발도 비비고 계속 온기를 보내줬어요. 넌 누구니? 어디서 왔니? 저는 평양에서 축구선수였어요. 그 순간 그 남자의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축구선수? 그리고 혼자? 그들이 너를 찾을 거야. 국가에서 최고의 선수를 잃은 거잖아. 너 붙잡힐 수도 있어. 아, 그 순간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떠나온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부모님을 남겨둔 일이 얼마나 큰 위험을 만드는지를. 제 부모님은 어떻게? 모르겠지. 너 때문에 따라잡힐 수도 있고.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었어요. 따뜻한 방 안에서도 온기를 받고 있어도 제 눈물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제가 한 일이 뭔지 깨달았을 때 극도의 자책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부모님을 위해 탈출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부모님을 더 위험하게 만든 게 아닐까? 내가 부모님을 배신한 게 아닐까? 조선족 남자는 며칠 동안 저를 숨겨줬어요. 옷도 빌려주고 밥도 해줬습니다. 우리 민족이지. 같은 핏줄이지. 근데 넌 정말 미쳤어. 이 나이에 혼자 강을 건너다니. 넌 그 부모님을 생각했나? 그 말이 제 가슴을 얼마나 깊이 상처냈는지 모릅니다. 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올 수도 없었고 남겨두고 올 수밖에 없었어요. 극도의 죄책감 속에서 저는 중국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깊숙이 숨어서요. 그렇게 저는 중국의 어둠 속에 빠졌습니다. 조선족 남자가 주선해준 곳은 연길이라는 도시의 조그만한 지하방이었어요.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마치 죄수처럼 살았어요. 낮에는 아무도 제가 있다는 걸 알면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밤에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공안중국 경찰에 잡히면 북으로 송환돼. 그럼 가족도 피해 입을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예상했던 자유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극도의 긴장 속에서 매일 죽음의 공포를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제 숨은 멈춰졌어요. 저는 호흡하는 것도 죄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일을 해야 했어요. 돈을 벌어야 생존할 수 있었거든요. 몰래 음식점의 뒷일을 도왔어요. 이름 없이 신분 없이. 급여는 거의 없었지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손은 지저분해졌고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견디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 그 와중에 전 한국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됐어요.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 저를 데려갔어요. 이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저는 다른 종류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인간적인 따뜻함이요. 목사님 부인은 제게 밥을 해주셨어요. 제대로 된 밥을요.
안녕하세요. 나는 목사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탈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저는 그 순간 울었어요. 누군가 제게 관심을 가져줬거든요. 제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가 저를 한 인간으로 봐준 거였어요. 목사님은 저의 상황을 이해하셨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걸, 더는 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리고 기적처럼 목사님 교회에는 다른 탈북자들도 있었습니다. 저처럼 버려지고 잊혀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제 가슴에 처음으로 평온을 가져다 줬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결국 안전한 땅이 아니었어요. 중국 정부의 강제 송환 정책 때문에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라오스로 가는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거라. 그리고 태국의 한국 영사관에 찾아가거라. 그건 저에게 희망의 나침반이었어요. 라오스로 가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미립국 업자들이 저를 포함한 여러 탈북자들을 데리고 밤길을 걸었어요. 밀림을 헤치고 강을 건너고 마치 물건을 옮기듯이 우리는 이동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건네주신 작은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목사님의 그 말을 붙들고 저는 라오스로 향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요. 라오스의 밤은 어두웠지만 저의 마음엔 작은 불씨가 켜져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제 다리는 비틀거렸어요. 이게 꿈일까? 드라마 속에서만 봤던 그 나라가 이제 제 발 아래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공항의 밝은 불빛, 깨끗한 시설, 사람들의 자유로운 옷차림 모든 게 너무나 낯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그리웠어요. 하나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처음으로 안심했습니다. 더는 강제 송환의 공포가 없었어요. 더는 감시받고 도망 다닐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인간으로서 숨을 쉬었어요. 서울로 나온 후 자유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밤거리를 혼자 산책할 수 있었어요.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었고 원하는 음식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편의점 불이 24시간 켜져 있다는 게 저는 신기해서 밤 2시에도 가곤 했어요. 신라면, 삼각김밥, 초코파이 등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꿈꿨던 그 드라마 속 세상이 사실이었거든요. 아니, 드라마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사람들이 웃으면서 걷고 있었어요. 누구도 감시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그렇게 저는 체육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여전히 축구를 사랑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축구를 했어요. 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제 꿈을 위해. 그런데 모든 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부모님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거든요. 한국에 와서 1년, 2년이 흘러도 연락이 없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죽으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죄책감이 제 몸을 짓눌렀어요. 내가 부모님을 버렸다. 내가 떠났기 때문에 부모님이 위험해졌을 거야. 그 생각은 쟤를 미치게 했습니다. 밤마다 저는 부모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버지의 떨리는 손, 어머니의 눈물.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그 얼굴들. 극도의 절망 속에서 저는 결정했어요. 어떻게든 부모님의 소식을 알아야겠다고. 그래서 저는 브로커를 통했습니다. 그것도 무척 위험한 일이었어요.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생사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었어요.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브로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은 살아계십니까? 네. 생존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제 눈물은 멈춰지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살아계셨어요. 여전히 해산에서 여전히 배고파하며 여전히 고생하고 계셨지만 살아계셨어요.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직 피하고 계십니다. 딸 때문에 감시가 심하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얼마나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내가 떠남으로 인해 부모님은 더 힘들어지셨어요. 감시 대상이 되셨고 위험해지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저는 22살입니다. 체육대학에 다니고 있고 한국에서의 삶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하지만 매일이 힘듭니다. 마트에서 밥을 사 먹을 때 부모님은 뭘 드실까 하며 눈물이 납니다. 밤거리를 산책할 때 고향 해산의 밤이 생각납니다. 따뜻한 옷을 입을 때 추위 속에서 고생하실 부모님을 생각합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대가가 뭐였는지 그걸 매일 느껴요. 그리고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제발 통일이 되기를. 제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6.25 전쟁 이후 수십 년의 분단 속에서 많은 분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 아픔이 저는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산 가족의 그 깊은 상처가.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대의 통일이 되기를.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해산의 그 산과 강을 다시 밟을 날, 부모님 품에 안길 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부모님을 위해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것이 제가 22살의 나이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꼭 통일이 되어서 북한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만나고 싶습니다.